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늦었는데요. 잠깐만요. 이 뿌셔뿌셔를 또 먹었더니만 물 한 잔 마시는데 되게 목이 타네. 잠깐 물 한 잔만 뜰게요. 한잔이가 여러 잔 마셔야겠네.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죠?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시간인 만큼 저녁은 드신 거죠? 저는 또 사랑스러운 뿌셔뿌셔로 저녁을 땜질했습니다. 월드레벨 대바대하이요? 안 드셨어요 아직도? 저녁을? 헐. 들깨국수. 네. 오라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안 드신 분이 계시다네요. 배고프시겠다. 자, 오늘 햄버거요? 오, 햄버거도 갑자기 땡긴다 들어보니까. 맛있겠네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소식들 보고 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한 개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얘기 나누는 시간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바이낸스 드디어 다른 법정화폐 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화기호 이렇게 적혀있죠.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루브라입니다. 루브라. 여기도 적혔네요. 러시안 루블이라고 돼있죠. 러시아 법정화폐가 페어링 되었고 드디어 XRP와 페어링이 됐는데 법정화폐 페어링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사기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모든 암호화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자료를 하나 좀 꺼내서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인지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떠라. 나오네요. 요걸로 볼까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자료가 나오진 않아요. 모든 거래소의 자료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누락된 데이터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요 부분입니다. 지금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어질 때 과연 어떤 것과 교환이 되면서 거래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떤 쌍과 많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 전체의 한 35% 정도의 거래를 차지하는 거래소에서 XRP랑 뭐랑 거래되고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는 뭐다? 테더는 여러분들 달러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치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테더가 가치만 달러에 고정되어 있을 뿐 실제 발행한 그 발행자라고 해야 될까요? 테더 재단이고 이걸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테더 재단.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도 테더 재단. 실제로 달러와 같은 가치지만 달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등하는 바이낸스도 테더, 비트코인, 테더, 비트코인. 지금 이래요. 라이트코인, 테더, 비트코인. 지금 법정화폐 쌍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도 테더. 그러다가 비트 스탬프 와서 오델 쓰고 있죠? 여기 와서 실제 달러와의 거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로와 페어가 보이죠? 근데 문제는 비트 스탬프 지금 하루에 보면 700만 달러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1등 거래소 700만에 7배 정도 되는 5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화폐와의 그런 유동성은 전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나 테더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만큼 법정 화폐의 영향력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외환시장처럼 만든 거잖아요. 외환시장은 뭐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나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법정 화폐에 쌍이 만들어지잖아요. 당연히 뭐 어떤 화폐보다도 각 나라, 특히 이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굉장한 이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될 법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안전한 법정화폐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거래가 많이 되겠죠. 거기 안에서 XRP 역시도 그 중에 하나처럼 만들고 싶은 거고 역할은 이제 브릿지 커런시의 역할인 거죠. 그 안에 같이 포함되긴 하지만 기존의 법정화폐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법정화폐에 쌍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날의 이 사기 같은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죽으면 다 같이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테더 자꾸 막 발행되는데 이 테더의 가치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테더 재단은 뭐 중앙은행이거나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이 테더도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발행해서 실제로 뉴욕주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뭐 조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만큼,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2017년에 테더에서 테더에 의해서 이제 이 비트파이낸스에 있는 어떤 계정에서 불장을 주도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비트코인이 되던 아니면 테더가 되던 간에 이 두 개의 유동성만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안전해 보이진 않죠. 법정화폐로 바뀌어야지 그나마 이 스캠성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그리고 리플사가 기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상 법정화폐의 쌍이 되게 중요하고 그와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쌍이 형성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쌍이 이루어진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법정화폐 쌍으로 된 이 페어에서의 볼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페어링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게 상장됐다는 거는 한 단계의 발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걸음보다 이제 볼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의 법정화폐와 이렇게 페어링이 됐다는 소식 좀 전달드립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 FX라는 곳, 호주에 있는 이제 리플렛 멤버죠.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냐면 비트스탬프의 계정에 달러로 몇 분 안에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플래시 FX는 어디에 있죠? 호주에 있죠. 호주 달러로 비트스탬프의 달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플래시 FX가 지금 ODA 이용해서 이 비트스탬프의 계정으로 달러로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플래시 FX는 그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뭐죠? 게이트웨이 그리고 리플렛 멤버로서의 수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덱스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분산거래소. 그냥 비트스탬프 역시도 게이트웨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이 리플이 아니죠. XRP 레저상에서 그 오토브릿지를 이용해 갖고 그냥 이 IOU 형태로 발행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호주 달러. 이거를 비트스탬프의 달러로 오토브릿지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XRP 브릿지 삼아서. 그래서 요거를 비트스탬프의 계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비트스탬프를 사용하는 국가들 있죠. 계정 만들 수 있는 국가, 뭐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간에 거기를 바탕으로 한 거라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으로 몇 분 안에 달러 송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비트스탬프 계정에 한정돼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요 얘기가 맞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질문 댓글도 여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ODL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는 ODL 사용 가능해지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차후에 바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가 페이먼트 시스템 앤 서비스 사마, 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본인들의 이 드래프트 초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 2030년까지 디지털 페이먼트를 어떻게 이노베이션, 어떻게 변혁시킬 건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 써있죠. 킹덤 비전 2030이라고 적혀있죠. 2030년까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 변화를 줄 건데 여기 안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뭘 쓸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부터 본인들 자국 내에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리플랜 멤버가 되도록 엑스커런트를 보급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리프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들의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초안이 나왔는데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산업 또는 뭐 관련된 학계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고 날짜도 여기 적혀 있죠. 12월 30일까지 수렴하겠다는 거죠. 이메일 통해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직 뭐 명확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중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플라이어라고 일본에 있는 거래소인데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거래소라고 합니다. 일본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거래소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거래소인데요. XRP를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뭐 이게 되게 대단한 소식인가 해서 살펴봤더니만 약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뭐 테니토시나 뭐 나르시스나 사케토바 여러 가지 이제 저랑 대화 나누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비트플라이어가 약간 미국의 코인베이스랑 똑같대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XRP는 약간 사기다.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암호화폐다.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XRP에 대해 배척이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코인뱅크라던가 또는 SBI VC 같은 이런 것들은 XRP를 진작에 산장했는데 비트플라이어는 인지도 있는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3위 규모에 해당하는 XRP를 상장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정황과 맞물리니까 얘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XRP에 상장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납득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마치 미국의 코인베이스처럼 결국에 XRP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약간 분위기를 알만한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진정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XRP는 암호화폐도 아니고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상장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일본 내에서는 확실히 그 각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XRP가 생각보다 지난번에 우리 구글 트렌드 검색해봤잖아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트코인보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 검색어 그 비중을 봤을 때.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XRP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보다 높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XRP가 확실히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이제 은행에 있는 양반인데 디렉터래요. 이노베이션 디벨롭먼트 센터, 혁신개발 센터, 거기에 있는 이 알파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디렉터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시중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스위프트가 할 수 없는 거를 리프사는 할 수 있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인들 눈에는 시각상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뷰한 게 지금 이 인터뷰 내용 올린 사람 말에 의하면 2019년 11월 뒤에 나와있죠. 뭐 폴리스인가요? 뒤에 무슨 나와있는데 여기도 좋겠네요. Forum of Innovative Financial Technology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떤 포럼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딱 그거죠. 그 말 그대로 리플렛 멤버인 이 알파뱅크가 지금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실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문구긴 한데 너무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과장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러시아에 있는 이 은행에서 평가가 스위프트보다는 리플렛이 월등히 좋다. 그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얘기하기에는 뭐 이게 막 전 세계 탑급 은행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러시아 내에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순위권 안에 드는 탑뱅크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다시 볼까요? 요즘에도 XRP 레저의 TPS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트랜잭션이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400만이 넘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TPS나 페이먼트 카운트가 높아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알맹이 내용을 살펴봐야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 XRP 레저의 여러가지 지금 스테이트 상태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리플 API를 활용했는데 지난번 가장 최근에 데일리 리포트 출력하려 했는데 가장 최근 게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데일리 리포트 왜 최근 거는 출력이 안 되고 한 일주일 지난 것까지밖에 안 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 답변을 못 주네요. 이거 되게 알고 싶어갖고 질문한 건데 답변이 없습니다. 리플사의 이 닉이라는 메인 개발자한테 질문했는데 제 질문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저는 막 되게 극도로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어제 거라던가 오늘 게 출력 안 된다는 거는 이 API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가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RP 레저가 돌아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그 레저의 트랜잭션 기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활동할 때 당연히 남겨지는 그 산출물, 아웃풋 갖고 이 쿼리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별도로 뭔가 정리한 게 있어야 이 제가 최근에 이 데일리 리포트를 뭐 예를 들면 12월 1일 거를 나에게 보여줘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건 방금 제가 추론한 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공하고 정리해서 뭔가 아웃풋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지금과 같이 이 데일리 리포트 어제 거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카운트가 0으로 체크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황을 봐서 거의 확실한데 왜 그렇게 돼 있는지가 약간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답변이 없네요. 워라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답변이 있거나 또는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는 넘어가고요. 차후에 뭔가 추가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블랙카드인가요?
크레딧 카드 중에 그 VIP 카드 뭐 블랙 카드인가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특허가 외국 커뮤니티 사람들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특허를 갖고 있냐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일리지 보상처럼 주는 거에 대한 특허인데 되게 의외예요. 그냥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사실 은행도 아니고 그냥 금융회사, 은행은 아닌 금융회사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특허를 냈다는 거에 약간 저는 살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립토 커런시, 실제로 이제 리플렛 멤버이기도 한 이 친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취급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가 있으니까 이 특허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거는 이 정황을 미루어 확실하게 알았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리플렛 멤버가 돼서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나 또는 크립토 커런시를 본인들이 직접 손에 쥐고 관리하는, 직접적인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정도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직접 본인들이 다루는, 딜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특허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은행 어디죠? You are still my number one, 바로 보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걔네 특허 여러분들 같이 보셨지만은 이런 특허는 아니에요. 크립토 커런시를 본인들이 직접 다루겠다는 특허는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든가 여러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리플사가 만들어 놓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 그것과 관련된 특허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크립토 커런시를 직접적으로 다룰 생각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특허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드래프트 수준의 초안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중요한 건 퍼블리케이션.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최종 완료가 된 게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되게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어쩌면 본인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살짝 놀랍네요. 기존의 금융회사가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스타트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비트스탬프입니다. 비트스탬프가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 패널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올린 이유는 두 가지 종류예요. 지금 하나는 이제 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12월 3일이라고 적혀있네, 맞지? 저기에서 이제 내일에 있을 이 패널 참여해서 뭔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이걸 올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스탬프가 어떤 법정화폐 페어링을 앞두고 있죠? 순이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 영국 파운드인 스털링입니다. 그 페어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아직 소식은 없지만 순이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제 질문에 같이 보셨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당연히 그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페어링 되는 거 왜 중요하다? XRP 브릿지, 그 시장, 외환시장처럼 갖춰져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일 나오는 내용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소식들 다 전달을 하나 더 있네. 자, 요거는 솔로제닉이라는 그 코인필드, 캐나다의 거래소의 프로젝트인데, 이 친구가 밤나스 좀 잘하죠. 약간 무슨 프로 강국군 같아요.
굉장히 글도 많이 올리고 광고에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저는 댓글 알바인 줄 알았어요. 트위터 통해서 하도 광고를 해갖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로제닉의 그 솔로라는 코인, 본인들의 토큰이 지금 XRP 레저상에서 IOU 형태로 발행됐잖아요. 근데 그 솔로를 옮기는 트랜잭션이 지금 15초 이내에 200개 처리됐다고 하면서 XRP 역시나 겁나 빠르네, 짱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XRP 레저랑 관련된 거라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RP 레저의 TPS는 지금 스펙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1500 플러스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프 더 레저라는 그 방식이 있고요. 그 안에선 페이먼트 채널 그리고 에스크로우라는 기능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상, 즉 IP가 적극적으로 가동되는 세상이거든요.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IP 위에서 작동하는 그게 적극적으로 작동되는 그 시기죠. 그 시기가 오면은 10만 TPS도 넘을 수 있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였죠? 만대인데? 만인가 2만인가 3만 TPS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그거를 월등히 넘어설 수 있는 처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라 잠깐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솔로제닉 프로젝트도 좀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팩트를 중심으로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엑스송 출시됐다는 거. 근데 이거 국내에는 이 엑스송이라고 이제 MP3 들으면은 이 코일이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이거든요. 구독을 한 사람이 이제 엑스송에 출시된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크리에이터한테 지불하면서 초 단위로 지불하면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서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번역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와전됐는데 이거는 리플사가 출시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얘 개인이에요. 얘 크레이그라는 리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리플사의 공식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기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약간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얘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리플사의 공식 제품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들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빠빠 또 있네? 또 이제 페이스북 갖고 이 엑스네오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 매트릭스 관련된 뭐라 해야 될까 프로필 사진 그 컨셉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 아이디도 XRP _ 앤더슨이라고 했죠. 그 매트릭스의 악당 이름이 악당 이름이 아니죠. 네오의 원래 매트릭스에서 이름이 앤더슨이었죠. 제 기억에 그 영화 기억상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화명은 니오로 해놨죠. 자기가 이제 키아누 리브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컨셉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 선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리플사와 관련된 거 이제 페이스북이랑 엮으려고 또 뻘소리 했더니만 그 리플레이 홈이라는 솔루션 갖고 페이스북을 위한 거다. 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데이비드 셜츠가 바로 태클 들어왔죠.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아라. 선동충들한테 약간 데이비드 셜츠 약간 그게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지하게 팩트 폭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우회해서 팩트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회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는 친구예요. 약간 나름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데이비드 슈왈츠는 약간 자신만의 그 개그 코드가 있어요. 확실히 이 친구는 약간 4차원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볼게요. 이어서 보면은 자, 독일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소식 이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독일 내부에서는 이 레귤러터리, 즉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 가능하다 2020년에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은행이 이걸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려처럼 단점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뭘 하던 간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 그리고 장점만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쓰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뭐 예를 들면 전기를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 때 당연히 환경 오염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그 양이 정해진 그런 원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전기는 좋지만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든지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져가면 될 문제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구더기 생긴다고 장을 안 담글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독일 내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독일이 언급돼서 말씀드리지만 유럽에서 유럽 내에서만입니다. 유럽 내에서 한정지어서 얘기할 때는 약간 미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제일 유동성이 풍부한 게 어디다? 독일. 그리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 역할을 유럽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던 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금융기사 많이 읽다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이 옛날에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영국이 다시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도 맞고, 영국이 원래 그렇게 중요한 역할, 주도적인 역할인데 오늘날에는 독일한테 그 자리를 뺏겼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독일이 오늘날에 그렇게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융 면에서도요. 지금 그런 독일이 가장 먼저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유튜브 터졌다고요? 오마이갓, 터졌네. 여러분들 오늘도 유튜브가 저를 방해하는데 갓 오마이갓. 여러분들 트위치로 와주시겠어요? 오마이갓. 아니 이거 유튜브 맨날 터지는 거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유튜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뭐 나중에 업로드하면 보실 거라 크게 상관없는데 혹시나 헤매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지 물어보신 분들한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유튜브는 현민님 어서오세요. 오라. 아니 이거 뭐 유튜브는 맨날 터지기만 하네? 당황스럽네요 진짜. 자, 어쨌든 지금 트위치에서는 이어지니까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참 난감하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자, 이더리움 직원 드디어 사고 쳤죠. 이놈의 이더리움. 이 더러움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참고로 벌써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재단이 어떤 식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일반적인 회사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계약 같은 거를 하고 그 직원들이 뭐라 해야 될까? 이중 취업을 하면 안 된다. 보통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내용이잖아요. 이중 취업 안 되고 계약한 우리 회사랑만 일을 해야 된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이더리움 직원이 지금 알려드리는 기사 내용이 북한에 가서 뻘짓을 했거든요. 두 가지 정도,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뻘짓을 했는데, 일단 북한한테 암호화폐 세탁 기술을 알려준 거, 북한까지 가서 그걸 PT를 했다고 그래요. 썩을 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컨설팅
기술 전수, PT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를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걸 하다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적발돼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그 암호화폐 탈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이죠. 자금 세탁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실 오늘날의 암호화폐가 쉽게 이 규제 장벽 앞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자체가 저런 부분이거든요. 자금 세탁, 테러 단체한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현재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 못하고 그런 위험을 걱정하는 각 나라의 레귤레이터들, 규제 담당자들 또는 컴플라이언스, 법정 요구사항 이런 데 장벽에 막히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이런 행위들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 이더리움이 아닌 거의 이 더러움인데 참 슬픈 게 이더리움이라는 게 지금 랭킹 넘버 2나 되는 암호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되게 유명한 직원이라고 그래요. 그 말개 일개 말단 직원도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더리움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썩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스캠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로 보여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리프사 역시도 암호화폐인 XRP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미지에 타격이 있겠죠. 이건 역시도 XRP한테 타격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무기징역으로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게 왜 다시 시작됐지? 그리고 이 인터뷰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 제이킴이 홍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국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수혈 끝나고 아마 수혈 때인 것 같아요. 수혈 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 이 인터뷰 내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 못 드렸는데 간략히 봤던 거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트 1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이제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많이 들으셨던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문단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왜 싱가포르에다가 이제 수혜를 열었고 왜 여기 오피스가 있고, 그러니까 왜 싱가포르를 약간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이 에이펙의 사이에 많은 활동들이 바로 이제 싱가포르 중심으로 싱가포르이 허브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에이펙 이 지역에 리플렛 멤버가 40%에 육박한대요, 대략. 이 아시아 지역의 40%랍니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고객이 다 여기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그리고 유럽 대륙도 있는데 중동도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대륙 중에서도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0% 거의 절반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죠. 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뻔한 얘기해요. 이제 또 막 뻔한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뭐 했는지 커리어에 대해 나옵니다. 뭐 야후도 하고 모자이크 브라우저 막 얘기 나옵니다. 뭐 어쩌저쩌 중얼중얼 캔사스 출신이고 어쩌저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예.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얼얼얼얼 하고 이제 드디어 많이 얘기하던 레파토리 또 나옵니다. 리플과 XRP의 차이. 리플 is a company라고 얘기하죠. XRP는 디지털 에셋 하면서 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이미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할게요. 그렇게 쭉쭉쭉 얘기 나오고 가고 쭉 나오고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분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게 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이라이트 제가 하면서 쭉 빠르게 속독하고 있는 게 이미 얘기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리프사의 그 IOV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컨셉 그리고 크리스 라센과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작했는지.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I'm not your guy 얘기하고 이거 뭐 아는 내용입니다. 과감히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뭐 크리스 라센에 대한 얘기예요. 크리스 라센에 대한 얘기 쭉쭉쭉 넘어가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다가 이쯤 되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쯤 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 제이킴이라는 사람과 브래드 둘이 이제 인터뷰하다가 이제 엑스커런트에 대해 얘기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 이제 리브랜딩 되면서 그냥 리플렛이라는 그 추상화된 개념의 모든 게 합쳐졌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페이먼트 솔루션, 지난번에 저도 그랬지만은 아직 이 명칭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약간 과도기처럼. 그래서 어쨌든 엑스커런트라고 부르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엑스커런트 작동 방식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기존 방법을 쓰는 것보다 엑스커런트가 DLT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확실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점을 명확히 찍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엑스커런트로 할 때 세틀먼트는 피아트라는 거죠. 법정화폐 중에서도 뭘로? 프리펀딩이라는 거. 그리고 프리펀딩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서로 간에 상대방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쌓아둬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부르는 계좌에다가 열심히 환전을 해다가 돈을 쌓아두는 거죠. 환전을 특정 시점에 미리 해놓는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다른 나라 법정화폐 바꿨는데 내가 환전한 시점 이후에 가치가 오른다. 그럼 난 돈 버는 거고, 만약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돈을 잃게 되죠. 이런 볼라틸리티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이런 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적인 비용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비용, 기타 등등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재무력을 갖춘 회사가 아니면 그걸 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핀테크 업체들은 프리펀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제 언급이 나와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ODL의 매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ODL이 바로 매직인 거다. 프리펀딩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리스펀던트 뱅킹이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프리펀딩을 해야 되는 그게 전제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릴레이션십이 필요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커런트는 확실히 이것만으로도 스위프트 버전보다는 더 좋은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는 충분한 트러블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ODL 얘기가 나온 거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스위프트의 작동 방식과 엑스커런트 비교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그 비율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즉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건 어떻다? 우편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많이 이 비율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돈을 보낼 거를
우편으로 날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3, 4일 걸린다. 그리고 이걸 받는 순간에 얘가 이걸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다시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용 틀렸으니까 다시 보내. 그럼 또 3, 4일 걸리고. 네,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손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엑스커런트는 뭐다? DLT를 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비유했던 게 전화기라고 했죠. 리얼타임으로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하는 거. 우편은 양방향 통신이 안 되죠. 단방향이죠. 이거랑 비유를 많이 했는데 놀라운 게 이 인터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제가 들었던 비유랑 똑같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포스트카드나 메일박스,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 그와 비슷한 리얼타임을 갖고 있는 엑스커런트에 대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설명입니다. 설명.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 그동안 우리가 얘기 함께 나눴던 거,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똑같은 비유 방식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앞부분에 제가 놓친 거 있는 것 같네요. 뭐냐면 리퀴디티 얘기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놓치고 간 것 같은데 어딨죠? 검색을 해야겠다. 리퀴디티. 리퀴디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DL에 관련된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넘어갔었네요. 이 차례대로 보고 있었으면 나올 거였네요. 나올 거였네. 자, 뭐냐면은 ODL이 작년 수해 때 처음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수해 때 처음으로 이제 엑스라피드, 당시에 이름이 엑스라피드였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1년 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24개 정도 되는 ODL 사용자를 확보한 거는 굉장한 많은 진척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ODL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이제 ODL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뒤로 가면은 볼라틸리티 리스크 얘기하고요. ODL에 관련된 이거 너무 잘 아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오늘날 금융 시스템 이용하면은 한 3, 4일 걸리거든요. 그럼 뭐냐면 페이먼트로 서로 환율 같은 거 약속을 한 지 3, 4일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한 3일 또는 4일 지난 이유이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볼라틸리티 리스크랑 XRP로 3, 4초 이내에 정리가 돼서 그 순간 안에 일어나는 볼라틸리티 리스크랑 어느 게 더 위험하냐예요. 조금 더 뎁스를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웬만해서는 당연히 XRP 3, 4초면 끝나기 때문에 이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더 낮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좋아 3, 4초 걸리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3, 4초가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덤핑이 일어나는 가격이 떡락하는 그 순간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역시나 문제가 3, 4일 걸리는 것보다 심한 거 아니냐. 법정 화폐는 그만큼 흔들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을 빼고 있냐면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일어날 때 DLT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페이먼트로 처음에 정보를 확인할 때 그 조건을 이 처리하는 중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조건을 픽스를 못 시키는 게 되면은 거래를 안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 만약에 1분, 2분 동안 시간을 줬을 때 2분 동안 계속 초단위로 막 떡락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분명히 잠깐 쉬어가는 텀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간에 3, 4초 정도는 가격 변동성이 없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왜냐면 XRP 브릿지 컨셉 자체가 XRP의 단가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송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뭐 한 10만 원을 보낸다. 그만한 오더북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페이먼트 처리할 수 있는 심한 가격 변동성이 없는 시점에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막 떡락하고 있어서 또는 펌핑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변동성이 심해서 못해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가 이 중간에 쉬어가는 가격 변동이 잠깐 없는 시점에 그 짧은 3-4초에 거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만한 유동성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ODL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ODL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실험 상태였는데 지금 실제 상용화 시켜서 쓰고 있다라는 거에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발전을 1년 사이에 이뤄냈다. 그거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요거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마지막 인터뷰 부분인데,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당연한 거지만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브라질을 오픈할 거라고 했잖아요. 곧 오픈할 거라고. 여기에도 또 한 번 얘기하죠. 수일 때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데, we would announce the intend to go live. 이제 어느 지역을 go live, 그러니까 라이브 상태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알렸다고 하는데 어디냐면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지역입니다. 이미 얘기가 돼 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ODL에 대한 설명을 붙였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ODL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통로를 오픈할 때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유동성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그 이유를 밝히죠. There's no clearing price between XRP and the Brazilian 얘기하죠. 그리고 That's a proble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RP와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사이에 가격이 형성 안 돼 있으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당연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XRP와 당연하게도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에 쌍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유동성 그리고 거래를 바탕으로 가격 형성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 갖춰져야 ODL이 오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브라질이 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소식만 전달하는데 거의 1시간 됐네요. 파트 2부터는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 그리고 어디냐, 데이비드 슈왈츠 길게 했네 인터뷰. 그리고 마커스 트리처 인터뷰했고요. 그리고 밀텐버그, 이 사람도 제 기억에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에릭 반 밀텐버그. 이렇게 4사람인데 데이비드 슈왈츠와 마커스 트리처 그리고 에릭 반 밀텐버그,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 대략 1시간 동안 전달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도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어서 Q&A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